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축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지금 좌절된 상황인데요. 참 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또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저희가 음선에서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네. 승부차기를 하고 있길래 승부차기만 봤는데 제가 보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요. 승부차기가 아마 12번인가요? 11번 네. 끝에. 아, 이런 경우도 참 없는데 40년 아쉽더라고요. 만이니까 84년도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 못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자, 뭐 영수회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자, 이번 주 열리지 않겠나 예상을 했긴 했는데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계속해서 말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무회담 진행됐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아쉬운 소식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진행은 됐지만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무회동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 40분 만에 회동이 끝났는데요. 이틀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동이지만 회담 의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말 회담이 진행이 되긴 하는 거냐라는 우려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또 있었다는 건데 어떤 점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세부적인 의제는 물론 이 의제를 정하냐 마냐 이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편하게 일단 만나서 얘기부터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아하. 합의할 게 있다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면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서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첫 실무회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 수용, 여태까지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문건을 보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인 견해는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 뭐하러 영수회담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냐 아니면 또 성과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세 번째 실무회동이나 이제 회담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좀 극명한 것 같은데 실무회담이 좀 회동에도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외 신경전도 지금 치열해 보입니다. 보니까. 네, 민주당 인사들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생 현안은 당연히 다뤄야 하고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문제와 이른바 이채 양명주 특검까지 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의제를 청구서 내밀듯이 던진다 이런 지적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영수회담을 제안은 해놓고 진전은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영수회담이 활용된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의제를 좀 가져가 오는지 막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어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거절한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네.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는 총선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네. 총선 전에 조 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해서 성사됐다고 이 대표가 직접 밝혔는데요. 네. 앞서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바 있죠. 당초 이 자리에서는 이 내용이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세한 의제가 없더라도 상시 회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 의석을 합쳐야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180석을 맞출 수 있는 만큼 이 여권 압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조국 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협력과 견제하는 구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 경쟁도 할 수 있지만 협력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대표 간의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후 보름 만에 평가 토론회 열렸는데요. 패인을 분석하는 자리라지만 쓴소리, 또 성토의 목소리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2조 심판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포당, 사포당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혹시 아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경포당, 뭐 경포대 이런 데인가요? 강릉. 네, 이제 경포당은 이제 경기도를 포기한 당, 사포당은 네, 40대를 포기한 40대를 당 포기한 이런 당. 이런 예. 말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경포당, 사포당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세대와 지역 전략을 패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낙선자도 있지만 당선자 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 이 눈에 띄어요. 당과 반대로 하니까 당선됐더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홀로 생활한 김재섭 당선인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재섭 당선인은 당이 수도권 민심에 완전히 반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김 당선인의 말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로 현수막 안 걸고 2조 심판을 안 하고 반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네. 이제 홀로 살아남았다 남았다. 이런 말이었고요. 강북에 자기만 됐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은 경제를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다 네. 이렇게 직접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거 알지만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게 민심이었다라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당 지도부들이 참석한 총선 토론회에서 직접적인 쓴소리가 이렇게 나올 정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또 영남당 탈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온 만큼 추후 당내 수습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이런 쓴소리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좀 구성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원내대표의 나이 연대, 그러니까 나경원, 이철규 의원 연대설이 흘러나왔는데 본인들은 일단은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나이 네. 연대 이렇게 흘러나왔었는데 당의 간판급인 중진 나경원 당선인과 핵심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 연대설에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나 당선인은 어제 CBS 라디오에서 연대설에 대해서 묻자 그냥 웃을게요 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 의원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연대설에 힘이 실렸던 이유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요구되고 있는 게 바로 영남당 탈피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실과의 가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인물로서 이철규 의원이 떠오른 겁니다. 네. 또 이철규 의원만 봤을 때는 또 찐윤이다, 친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나 당선인과 함께하면서 그 부분이 중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연대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영남에 국민의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뭐 강원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또 영남 쪽에 관계도 많고 또 친윤이기 때문에 그걸 합친다 그러면 당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분석하면서 나이연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곧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계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전공의하고 의협 없이 이것 빠진 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반쪽짜리 네. 출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병원장, 환자, 소비자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현웅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은 이 기구는 의대 증원을 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의료계에 배정된 6자리 중에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학회 대표는 끝내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정원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의사단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또 의대 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한 첫날인데 다행히도 크게 우려했던 만큼의 의료 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빅5 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대형 병원에서 다행히도 어제 큰 사직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대다수도 현장에 아직 남아서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데요.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달랐던 탓에 효력 발생 날짜도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아직 어제는 효력 발생 첫날이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텐데요. 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에 김재섭 당선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사님, 재섭 똑똑했네. 최고 전원 코미디 재섭 천재인데 뭐 이런 글들이 가장 많네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템베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발탁이 돼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분들입니다.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 모시고 당선 소감 또 정치 현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아마 그 당선의 여운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소감, 당선 소감 말씀 우리 박지혜 당선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 때 썼던 슬로건이 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믿는다 박지혜였는데요. 네. 새로운 의정부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정부 유권자들이 또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 이렇게 네. 생각을 들고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그런 공약을 꼭 실천하고 민생을 챙기고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의정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와 미래 말씀하셨습니다. 노정면 당선인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예. 이런 지지를 받고 당선된다는 것의 무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 드린다. 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동호님께서 바로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님 축하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영입 인재로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있고 또 낙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첫 출마를 지금 했는데 총선을 좀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견뎠습니다.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 네.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민주당에도 뭐 신입생이고 네. 선거도 처음이니까요. 정말 대학에 새로 들어간 새내기의 마음으로 네. 그 선배님들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주시는 말씀 그걸 듣고 그대로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또 시민들을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또 제가 뭐 평소에 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고 예. 또 많이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은 됐는데요. 다음에 하면 다음 벌써 4년 더 얘기하십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재선해야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21대 국회 열리기도 전에 네. 재선해야 된다. 제 생각대로 조금 아. 뭔가 제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오지 않을까 21대 이런 국회 생각을 하면서 열리면 오래 가시면 되는 거죠. 뭐 잘하리라고 믿고 우리 노정면 당선인은 워낙 또 얼굴이 유명하니까 YTN 뭐 나오시고 그러니까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정치를 어쩌면 조금 돌아 늦게 한다는 느낌도 어째 개인적 느낌인가요? 예.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시죠. 아, 개인적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저분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이를 기존에 이제 정치하셨던 선배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좀 늦었다는 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전 시간을 저 나름대로는 매우 알차게 써왔고 또 나름대로 공익에 기반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움이라든가 뭐 네. 후회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동안 보냈던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표준 답안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상현님, 우리 지역구 노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지혜 당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입인재 1호입니다. 우리 박지혜 변호사님 1호고 원래는 비례대표도 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비례대표 하지 않고 의정부 갑에 출마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 아들 문석균 씨하고 이제 경선 치렀는데 와, 첫 출마, 경선, 본선까지 정말 힘들지 않아요? 왜 지역구 출마를 고집했습니까? 일단은
지역에 갔을 때 네. 상대방 후보 쪽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왜 비례를 해야지? 비례까지. 환경이나 기후를 하는 사람이 지역으로 오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류의 이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시면서 당에서 뭐 안정적이고 또 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도 있었지만 또 제가 정책을 해보니까 네. 이게 국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하고 또 틀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항상 지역이나 산업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행이 안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지역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후 정책,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이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는 것에 조금 욕심이 있었습니다. 금배지 1호 정청래 의원이 양보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친하십니까 두 분이? 네,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 잘하는 네. 1등 국회의원이 되라. 부담감 네, 그렇게 풀리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조금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금배지 1호입니다. 네. 예.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네. 영입 1호잖아요. 아, 영입 1호고 금배지 1호고. 그래서 예. 그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영입 인재들이 20여 명이 이제 네.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일정들이 더 생기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 이제 도움 주시려고 교육 일정도 잡아주시고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다 조율하고 네. 공지하고 또 일정들을 이렇게 취합해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1호 영입 인재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셨겠네요.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었죠. 예. 21호까지 있었나요? 인재가 27호 까지. 27호까지. 예. 아이고 27번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노정면 당선인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재홍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유재홍. 아, 예. 유재홍. 이분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오래 있었던 분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평갑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으신 이유 뭡니까? 유재홍 후보가 이제 시의원도 그 그쵸. 지역에서 하시고 맞습니다. 또 직전 선거에는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지도는 제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이유는 말 그대로 민주당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지금이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고 그러한 민심들이 모여서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지금 노정면 개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주민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계셨는데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탈당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득표율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당을 선택하는 선거지 개인을 선택하는 선거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개인의 역량이 무시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기본은 정당이고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고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래도 MC 본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노정면 우리 당선자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주로 기후 위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후 대응이라는 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업 전환이나 경제적인 체질의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기후 대응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원전 확대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한 정책 목표들도 사실 많이 후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많이 지원하는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면서 한국을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네.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맥락이 안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원전 확대한다 그 모습. 그럼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기후 위기 대응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그 국제사회의 흐름을 생각하더라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청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뭐 전기차로의 전환 같은 것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업 전환 과정을 계획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 들어가면은 청정산업지원법 같이 네. 이런 청정한 산업들이 국내에서 육성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정면 당선인 뭐 다들 아시겠지만 YTN 출신이십니다. YTN 돌발 영상 또 하셨고 저도 직전까지 YTN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네 폐지는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돌발 영상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고 또 YTN 지금 민영화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언론사 그것도 보도 채널 공적인 언론사가 그 민간 자본에 넘어간 직후에 네. 데리고 온 경영진이 김백 사장 김백 씨죠. 등등이잖아요. 네. 김백 씨는 2008년도 YTN 해직 사태 당시에 인사위원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보도국장이 될 때도 보도국장을 이렇게 선출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사측에서 이제 그런 협약을 무시하고 임명한 보도국장이었는데 이번에 역시나 사장을 이렇게 공모하지 않고 네. 그냥 내리꽂는 방식으로 이제 사장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이제 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박 변호사님 진행하시던 그 좋은 프로그램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진행자 교체할 수 있죠. 네, 교체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통상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제작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작진의 의견을 묻고 또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수긍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하루 아침에 오늘 그 부임하는 날 예, 그날 바뀌신 하차 거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저기 당연히. 하차라는 이 부드러운 표현을 쓰려니까 좀 힘든데 잘렸어요. 네. YTN이 민영화라고 표현하지만 네. 사형화 그리고 사형하다. 이건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총선 과정도 보면 이게 선방위가 역대급 제재들을 한 것 같아요. 입틀막 정권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정면 당선자 보시기에는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언론 정책 방향 자체가 네. 없다고 봅니다. 뭔가 정책 방향이 달라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정권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YTN 사례도 그렇고 방심위만 보더라도 방심위원장도 네. 또 공교롭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8년도 YTN 네. 해직 사태의 당시에 인사위원이에요. 유희림 지금 유희림 위원장. 씨. 예. 그런 사람들 이미 다 이제 언론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할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다 부활시켜서 네. 막중한 자리에다가 지금 다 꽂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언론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정책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방향이겠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 번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휘두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언론이 아니고 그냥 칼 들고 휘두르는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번 선방위도 그렇고. 그렇죠. 법정 제재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번 선방위 관련해서. 그래서 뭐 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특히 제가 YTN 라디오 하면서 중징계를 처음 맞아봐서 관계자 징계 제작진들이 모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를 정도로 이전에 한 2번 정도 했다면 지금 10몇 번 정도 지금 징계를 했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방심위의 징계가 이게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방송사는 뭐 조금 과장하면 벌벌 떱니다. 네. 방송사만 떠는 게 아니라 그 제작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보도 내용을
이제 관장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승인 점수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네. 거죠. 방송사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작진이 어떤 기자들이 그냥 편하게 취재하고 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방송 내용을 틀어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그렇지만 노정면 우리 당선자 22대 국회 가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과방위 가시는 거 맞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희망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 박재 당선자는 어디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 전환이나 아. 에너지 전환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첫 걸음인데 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자위 쪽을 산자위, 과방위 원하는 두 분이 원하는 상임위로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방위는 네.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대요. 어제 저희 이번에 원하시는 분이 최민희 아, 그래요? 의원하고 어제 아.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조건 가방이 가겠다 그랬고요. 사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김현 당선자도 가방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제가 눈에 띄는 가방이 가장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가장 또 화려한 것 같은데 화려한 사람이 다 많은 힘을 것 같아요. 모아야죠. 네, 이게 네. 언론 문제가 이게 뭐 민생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모든 민생 과제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중요도에 대한 평가할 네. 수 있는 기준이 언론 기사로 보도로 우리 눈앞에 오는데 네. 그 언론이 지금 막 장난을 치려고 하고 불공정하게 보도를 하니까 언론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질문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 의제하고 시점을 논의하는 2차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큰 어떤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재 당선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영수회담 개최 자체를 저는 대통령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그냥 카드 하나 정도를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의제 없이 그냥 와서 한번 네, 보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던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자,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확인된 그런 민의에 기반하면 의제는 명확하죠. 그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와의 어제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의제 없이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총선 민의랑 맞지 않아서 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당에서 당연히 그런 조건 하에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의제들, 네. 워낙에 의제가 많지만 예. 꼭 해야 되는 의제들은 들어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 얘기한 건 보니까 최상병 특검, 네. 또 25만 원 국민지원금, 네. 그리고 언론 정상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네. 뭐 거부권 한 사과, 뭐 이 등등인데 그런 의제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예. 조금 뭔가 이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아, 않을까. 예. 지금까지 너무 남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입법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깊이 전달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없어야겠다. 이런 뭐 각오 내진 다짐 같은 걸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너무 된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의제는 올라와야지 만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서 뭐 예. 얼굴 보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 거부권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네. 그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도 뭐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뒤집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단계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게 그 야권의 192석, 200석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200석은 아니잖아요. 예. 이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이 좀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 던져놓고 영수회담 시간 계속 끌면서 제대로 된 의제라든지 시기 같은 거 조율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년 만에 영수회담을 네. 재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여야가 우리가 전달한 그런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서 네. 이걸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왔는데 저희가 전혀 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끌려간다라는 그건 건 아니다. 너무 이제 네, 인색한 그건 평가가 인색한 아닐까. 평가고. 예.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제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제가 부각돼 있는데 이제 부각된 의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쪽이 욕을 먹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의제가 맞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대통령실은 부담스러워하는 의제 것이고. 없이 그냥 보자는 게 그래, 대통령실 그게 의견이고요. 그 총선을 치른 마당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냥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어떤 진전을 보여주고자 저희가 그런 의제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다. 친교는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했어야죠. 그렇죠. 그때 했었어요. 네, 지금 네. 시기상 맞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상황도 한번 우리 박재 당선자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총선에서 네. 사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대표님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어떤 지지, 압도적인 지지가 현 상황에 반영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연임도 찬성을 하는 겁니까? 질문들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부담스러울 수 저는 있겠지만 대표님의 결정에 달려 본인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또 지난 이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리하게 달려오신 네.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뭐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정면 단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하고 박찬대 단독 원내대표 출마 부분. 그걸 누가 미리 교통 정리해서 너 나오지 마 아하. 이러면은 이제 공당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연임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나요? 아니요, 당헌 당규상으로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라고들 하는 거죠? 한 전력이 없다, 막 이런 것들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재명 체제는 뭔가 불안하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 체제가 연장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네. 유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저는 선거는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백하게 입후보에서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뭐 연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박찬대 의원이 혼자 나오겠다고 다 주저앉히고 나온 거라면 문제가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단독 입후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마 보도가 많이 됩니다. 이게 네. 보도되는 거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 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두 분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여러분이 예. 나오시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고 네. 경쟁하고 계시잖아요. 네.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 그렇죠.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그걸 많이 나오시는 지금 것 같은데. 아직 네. 임기도 시작 안 한 저희한테 한 사람 고르라고 하시진 않을 거고 네, 고르란 말씀. 저희는 이제 표결에는 참여를 하겠죠. 아하. 그 표심이 모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뭐가 그렇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어떤 국회의장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저희가 좋겠다. 사실 이번에 예. 그 180석을 줬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압도적으로 또 주셨어요. 음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다들 책임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뭔가 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음 이제 선거에서 또 저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내놓는 의제들을 좀 물론 뭐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공약을 듣고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어허. 네.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구성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또 지지부진 한두 달 끌어버리면 예. 맞아요. 이게 개혁 과제를 빨리 실행하라는 그 총선 민의를 받들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 과거의 국회의장들께서도 뭔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를 돌파해서 조금 더 그 민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네. 좀 적극성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는 상당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의장이 되면 좋겠다.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요구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하기 힘들다고 역할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되죠. 근데 네. 민생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의 예. 중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그거는. 일들은 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이 워낙에 이 중립 프레임을 강하게 이제 걸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 정도 되시면은 언론들 보도, 기자들 접촉 이게 늘어나니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받든다는 그런 입장으로 출마하신 분이라면 저는 어떤 분이나 다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1대 국회도 민주당 180석 국민들이 이제 줬는데 힘을 제대로 못 썼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원이나 국민들이 그 많은 의석 갖고 뭐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2대도 지금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잖아요. 어떤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하는 국회, 또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또 그게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답답함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이제 어제 당직자 조회라는 걸 했는데 저희가 처음 제가 민주당의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당직을 받으셨군요. 예, 맡게 돼서 한번 예.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죠. 작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자. 그래서 작은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들에 집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와, 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국회 말씀 주셨습니다. 22대 국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개혁이라든지 같은 뭐든지. 맥락인데 아. 되는 것들 하나하나씩을 이뤄내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네. 너희들 또 그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개원, 원 구성 네.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당장 MBC 박문진 이사회 그 이사들 임기가 8월 12월까지, 8월 12일까지입니다. 8월 중순이군요. 예. 7월부터는 이제 절차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KBS 이사들 임기도 9월이고 네. 박민 사장 임기는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그 두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당장 임박해 있는데 원구성한다고 한두 달 보내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당장 바로 구성해서 방송 3법, 제2법 들어가도 그 기간 안에 그 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경과 규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인데 그거 없애고 법을 통과시켜도 적용시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지금 일정 속에 이미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그런 관성으로 원구성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야 된다. 빠르고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두 분 정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입성하셔서 꼭 하고 싶은 일 또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재 당선자님. 제가 당선 현수막에도 걸었었는데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또 드렸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시민 또 국민들한테 옆에 있겠다. 우리 노정면 당선자는 뭐 제가 봐서 비슷할 제 생각 그대로 같은데 각오 아니면 초창기에 꼭 해야 될 게 MBC, KBS 그 부분인가요? 저는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트랙을 타고 싶습니다. 예, 어떤 거죠? 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네. 결심하고 부평, 예. 거기서 당선됐기 때문에 부평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한 트랙에서 이 언론 개혁 과제들, 언론뿐만 아니죠. 네. 전국적인 개혁 과제 여기 힘 보탤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자,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같이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진보 달마대사 별명 괜찮습니까? 뭐 제가 만든 건데 네. 이제 다 써먹어. 유통기한도 지났고 바꿀까 해요. 아,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별명이 있을까요? 충청도의 힘. 충청도의 힘? 네. 뭐 대선 도전하십니까? 아, 뭐 이번에 충청권의 그 예. 금강벨트가 예. 너무나 빛나고 아. 너무나 그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내주셔서 아하. 충청도인 제가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힘이다. 아하. 아,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없는 국민 따지고 있는데 네. 저는 구체적으로 예. 충청도의, 충청도의 힘. 예. 알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오늘은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네. 자, 최상병,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숨진 최상병 소속 부대 여단장이 상관인 임성근 1사단장한테 수색 중단을 여러 번 건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이 얘기는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물병의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어야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상황이 애매해. 관련자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뭐 알잖아.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네. 여단장이죠. 여단장이 이제 사단장 밑에 제병 지휘관인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속 중단하자라고 사단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 계속하라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명령 한 적도 없고 의견을 물어와서 답하는 것뿐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 발언하고 임 전 사단장 발언 입장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 상황은 네. 이날 그 통화가 이루어진 날 18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네. 54단 육군 병력이 다 철수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우리만 남는 거예요, 해병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을 구하겠죠. 아, 그런데 여기 통화 내용 외에도 진술사라든가 대대장 진술을 보면 네.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서 아하. 좀 해병대답게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상부 지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네. 해병대가 육군하고는 다르다. 아하. 이런 경쟁 심리가 더 발동이 된 거예요. 아하. 육군은 가더라도 우리 해병이 갈 수 있냐? 그렇죠. 있어요, 저기. 예. 이것도 해병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대장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단장하고의 통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비슷하네요. 예, 결국은 오히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결자라는 네. 그런 어떤 그 공명심에 더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는 철수를 건의한 겁니다. 네. 그러나 계속 더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로도 보여지고 제가 제일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뭐냐면 부분입니까? 사실
사단장이 말입니다. 네. 이때 수중수색을 이제 바둑판식으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9일 날 아니 무슨 군화 신어라 장화 신어라 이런 짓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대대장들은 장화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전투화를 신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기 사단에서 장화 신으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진실 공방이 있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전투화로 신겠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이 장화는 이 부들부들해서 그러니까요. 미끄러지니까 이것도 지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데 아니 무슨 저기 대부대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그래 신발 신는 것까지 통제합니까? 이러면은 군대의 자율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뭐 군의 전문가시지만 네.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여단, 사단 이렇게 있다면 네. 예를 들어 있다면 그 지휘관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위임이 돼 있는 아니 거잖아요. 현장에서 판단하면 되지. 사실은 네?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중대장, 대대장이 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병사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네. 예, 이런 걸 이제 임무형 지휘라고 목표만 제시하고 방법은 창의적으로 알아서 현장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 이런 것까지 통제당했다는 게 대대장과 병사들의 진술이고 다 사단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철수도 못하고 급기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아니 이러면 군대 망한 겁니다. 이거 이미 망한 거고 재난 참사가 일어날 수 네. 있는 일이 차곡차곡 쌓인 건데 여기 여단장 주장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PD 수첩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인권센터가 공개한 그 병사의 진술도 그렇고 네. 경북경찰청의 대대장 진술도 그렇고 모든 부대원이 사단장이 들들 볶아서 네.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단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지시한 적 없다.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해병, 재상병 특검법이 된다면 조사가 돼야 되고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 예. 이 의제로 이 특검법, 특히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영수회담에 네. 무슨 의제를 올려라 올리지 마라 뭐 조율을 한다는데 그럼 영수회담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영수회담은 옛날 저 권위주의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있었던 거고 네. 그때 제가 기억날 때 이민호 민주당 총재가 전두환 앞에 가가지고 뭐 시원하게 떠들던 거 맞아요. 그거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네. 아니 뭘 저 이틀막 영수회담 하자는 얘기다. 그러면 의제에 안 나온 거 최상병 얘기를 하면 또 입 막고 저기 야당 대표를 들고 나갈 겁니까? 사실을 들어서? 예. 아니 무슨 의제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그거는 어떤 그 특정 사건이 있어서 하는 영수회담. 옛날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했을 때 5당 대표 회담이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 주제로 하고 브리핑은 뭘 하고 합의문을 어떻게 만들자 다 조율해서 와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총선 후에 민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왜 의제 조율이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을 앞둔 이 시기에 정부 여당이 온통 최상병 특검 불가론으로 진영을 짜서 네. 이건 뭐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방탄노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년단입니까? 방탄장년단, 방탄노년단을 만들어서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어떤 방탄부대로 전락해버렸지 네. 이게 어떤 집권당의 그 수구위와 공론을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네. 다 지시로 움직여요. 그 말씀이거든요.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정말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 이 시점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이 부분,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제 와글와글했습니다. 네. 진짜 오늘까지도. 근데 그 이종섭 대사를 임명해서 네. 또 귀국시킬 때까지도 딴소리만 하다가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수세로 돌아서 어떤 그 참패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는 건데 네. 아직도 그걸 좀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평가를 받아보려면 평가를 뭐 해보면은 여론조사에 네. 다 나오고 어떤 평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론조사 또 저 총선
이미 거듭되는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고, 이건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 그 요구에 정말 그 밀려서 네. 했던 거고, 이런 면에서는 뭐 저기 국민을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게. 자기가 국민을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심지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언론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최상명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민심이 확인된 근거는 없다. 네. 이런 말까지 언론에 그대로. 제가 요거 인용부 넣어서 지금 드리려고 네. 했어요. 네. 개인의 의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당직자가 예, 국민의힘? 당직자가 네.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걸 네. 말씀드릴게요. 총선이 끝나고 안철수, 조경태 등 일부 의원들이 네. 최상명 특검에 찬성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발언이 확 약화돼서 일전에 그게 그냥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낮췄고, 네. 조경태 의원은 아예 번복해버렸어요. 그게 공개적으로는 언론에 안 나갔는데 네. 자기가 특검 찬성한 건 오해라는 겁니다. 며칠 만에 오해다. 17일 날 그 태도가 나왔어요.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네. 17일부터는 그 소신파들 다 없어졌어. 아니 전에 분명히 특검 찬성한다고 한 게 4명이었거든요. 네. 하나 둘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총선 민심의 뼈아픈 반성은 5일만 한다. 5일만 예, 했다. 12일부터 예. 17일까지 네. 5일간 반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5일 후에는 어떻게 된다? 총선 전으로 되돌아간다.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당으로 해야 된다. 5일 천하당. 예. 예? 예. 그 이제 영수회담이 제대로 진행은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2차 실무회담도 지금 뭔가 무산이 됐거든요. 네.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될 반은 것이다. 벌써 무산된 거나 다름없고, 아하. 설령 한들 예. 물론 만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한들 이제는 입틀막 영수회담이 돼버리고 또 그것을 돌파하려는 야당하고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한 모양새만 만들지, 네. 민생과 국민을 위한 뭔가 좀 생산적이고 좀 뭐랄까 전향적인 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해졌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최초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네.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달라진 분위기다. 바뀌었다고 보시는 또 거군요? 바뀐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때 전화는 국민 그 갤럽 여론의 대통령 지지율이 23% 나온 걸 보고서 네. 그날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사이에 3% 올랐거든. 네. 그건 뉴스토마토 조사예요. 예. 여기 조사입니다. 예. 네. 거긴 26%로. 26에서 29가 됐었어요. 예. 3% 올랐거든. 예.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5일 반성, 그다음에 버티기, 그러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또 한 2, 3일?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23이나 26이나 29나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죠. 네. 추락을 멈췄다. 그때 밑으로 가는 10%대까지 거를. 추락한다는 게 아하. 있는데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이 판단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 중에 야 대통령이 너무 추락하면 이거 내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국가가 그 통제 불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예, 있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버텨준 거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 지지율도 아니에요. 네. 제가 대구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야,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웃잖아. 우리가 저기 지켜주지 않으면. 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지지율이 지금 23%란 말이에요. 아하.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 지지라고 믿는 순간 네. 그거는 그냥 진흙탕 수렁에 빠져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건 진흙 수렁이지. 진흙 수렁이다. 예. 뭐가 단단해?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아요. 발이 푹푹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에도 연연할 정도로 정권이 지금 초라해졌고 또 그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집권 여당을 대통령과 그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조직으로 전락시켜서 네. 이제는 어떻게든 호위무사 방탄 노년단으로 당을 바꿨다. 예.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정치적 이용하는 거 아니냐. 여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모든 정당은 정치적인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활용이 누구 편에서 하느냐. 아하, 예.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은 없어요. 이건 정당에 대해서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독사는 독을 갖고 있고 물려고 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탓합니까? 예. 이를 정당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 총선 직후에 많은 국민들이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뜻은 네. 야당이 정치를 더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심판하는 야당이 되라. 네. 이 뜻이 실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왜 정치적인 이용입니까? 아. 이용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이용이냐, 활용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는 총선 민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했고 그제는 낙선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현역 의원들도 만나고 뭔가 좀 뭐 기자들 답변도 받았잖아요. 네. 이게 좀 전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일종의 보강공사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보강공사다. 예. 이번에 쓰나미를 한번 맞았는데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네.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대만에 큰 지진이 났지만 더 두려운 건 여진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 이런 어떤 큰 파장이 느껴질 때 네. 일단은 그 다가올 여진에 대한 보강공사 정도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 다가올 여진이 뭐냐? 특검 정국입니다. 특검 정국으로 21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전히 어떤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한 그 진정성 있는 대화라기보다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 단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전달을 못했을 뿐이다.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를 재확인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지켜달라. 아마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유도 네.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비서실장 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저는 대통령실이 농성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야당과 국민의 그 거센 변화의 요구를 방파제처럼 막고 그 안에서 자기 편들 긁어 막아주고 네. 일종의 어떤 그 뭐 농성 결의대 농성장이에요 지금 용산이잖아요. 국민들의 그 눈과 귀로부터 방파제를 쏴서 고립된 농성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요. 네. 정진석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에 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그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뭐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가 내가 궁금해서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같은 국방위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미르케이라든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한 번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터지자 이게 뭐냐 하고 자기도 졸지에 당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권력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촛불 시민이 광화문에 있자 그제서야 이정현 대표하고 청와대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오신 분이야, 이분은. 자기가 큰 짐을 질 뻔했거든. 아하. 그러니까 직언 안 하고 박 대통령이 내려놓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이에요. 덩치값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위기 관리 때 그 당이 그 거의 뭐 이제 좌초되는 그 순간에 정권이 좌초되는 순간에 나는 이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고 정진석. 그러면서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의 어떤 응급 조치를 해서라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막자 이런 결심을 했던 그런 할 수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냐?
그러면 2016년 정진석하고 지금 정진석은 다른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같은 윤핵관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저 이준석 대표 내쫓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분은 덩치값 하듯이 좀 그 목소리도 좋잖아. 술도 잘 먹고. 네. 그러듯이 저기 뭐냐 자신 있게 권력자한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직업 못할 것이다. 못한다 이거예요. 아. 그러다가 저기 나중에 이제 망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실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네. 아. 그런데 또 반면에 당에 가서는 소리 버럭 잘 지른다고. 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에요. 22대 이제 이런 때 가서 방탄국회 네. 이런 거 하고 원래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같이 담배도 피고 해가지고 예. 저기 사람은 털털하고 좋고 스마트한데 권력 앞에선 스투피드. 아, 권력 앞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스투피드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인선도금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 전 위원장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뭐 오찬을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기류를 눈치챘다는 것이고 또 그러던 와중에 그 오찬이 비대위원들하고 대통령 오찬이 그 무산된 이후에도 네. 홍준표 시장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요거는 언론에는 보도를 안 하던데 저기 4시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 부부 동반으로 만났어요. 어이? 우리 보도는 4시간 정도 얘기했다는 건데 부부 동반했다고요? 그 자리에 참석자가 4명이에요. 아. 여사- 김건희 여사하고 와. 홍준표 와. 시장 여사. 오. 이거는 정도네요. 대구 쪽에서 다 취재한 거예요. 오. 홍 시장이 대구로 가가지고 예. 그 지역 언론에 얘기를 했다고. 아하. 근데 아마 엠바고가 걸렸는지 예.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팩트는 네. 여사는 살아있다. 김건희 여사 살아있다. 예. 절대 죽지 않는다. 예. 이런 교훈을 새삼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한동훈은 더 저기 뭐랄까 배제된다. 한동훈은 그러면 뭐 당권 도전이라든지 정치 재개 쉽지 않은 겁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네. 이제 어그러지고 홍준표 시장이 그러고 대통령 만나고 네. 이랬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당권 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본인의 염치가 있어야죠. 물론 아직까지 뭐 당권 주자 중에 선호도 1위로는 맞더라고요. 네. 그러나 나오면 여론조사상으로. 이거는 이제 예. 파국이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한동훈의 그 관계를 오이디푸스 저기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범하는 만나면 비극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예. 만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건 비극적 그 만남이고. 아하. 저기 뭐 질문에도 있지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이건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예요. 그게 뭐죠? 사막에서 만나잖아. 어린 왕자 안 읽어보셨나? 맞죠. 거기서 만나죠. 여우랑 만났는데 그게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워하되, 네. 근데 여기는 나중에는 헤어져요. 저쪽은 증오하되 만나. 네. 이 차이가 오이디푸스와 어린 왕자의 차이. 예. 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색다른 얘기긴 한데 뭐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개인적 의견이. 예. 그게 다르다. 네. 그리워하고 아름답되 각자 따로 가야 되는 관계와 네. 증오하고 분노하되 떠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게 오이디푸스와 어린 왕자의 차이다. 그게 바로 이 정치권에서 제가 보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죠. 네. 야,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이 거론돼. 뭐 지금 보도는 나이 연대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나경원, 이철규. 난 또 나이 그래 연세춘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들은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이고, 누군가 여론을 한번 떠보려고 흘린 또 하나의 그 기획물이고 이것도 비선 라인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역시 당사자들이 저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걸 네. 보면 하루도 못 간줬어다. 그리고 그래서
우선은 나경원 입장에서 보면,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그야말로 조금 뭐랄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이자 수치입니다. 사실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최악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자기 혼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서러움에 이준석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린 거 아니에요? 당대표 경선할 때? 네. 그분의 정서야. 그때 누가 나서냐? 내 혼자 싸웠지. 그리고 나 정말 밀리는 수세 국면에서 당을 맡았던 네. 사람이다. 자긴 충성심 다 보였더니 이제는 당대표 하지 말래.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참패 뒤의 선거고 대통령 그렇죠. 주시율 최저니까 네. 그때 원내대표 할 때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 여야는 바뀌었지만 예. 들었고 안 입고 온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출마가 의심스럽고 출마 안할 이거는 수 윤 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당을 갖다가 무슨 방탄노년단으로 만들겠다는데 네. 내가 그 앞에 쓰라는 얘기 아닌가? 아하. 그 일렬에 전에 받은 수모도 내가 괘씸해서 치가 떨리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무슨 꼬북 노릇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치라는 건 그래요. 마음은 이러는데 자꾸 누가 와서 잊어버릴만 하면 옆구리 쑤시면서 예. 이번에 하셔야지 그러면은 대부분 하긴 싫은데 이러다가 목하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오래되면 하는 겁니까? 지금은 아닌데 거기에다 이철규 의원하고 연대하라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데 아하. 아니 나경원 의원 생각에 내가 누구하고 연대하고 손잡아야 대표될 그런 초라한 그렇죠. 정치인이야 내가? 예. 일단 자존심 상하고 저 정치 경력으로 보면 이철규 자기가 원님 앞에서 나발 부는 사람이지. 그렇죠. 아니 경륜으로 보나는 그래다. 아니 그 연대해가지고 손해나 내가 보지 무언 덕을 내가 보겠냐. 이게 본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 없어요 이러는데 문제는 자꾸 누가 옆에 와서 바람 넣으면 이렇게 할 수도 찌르면은 있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네. 정치인은 고민 중이라는 말로 기울 게 돼 있다 이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요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성정당 지금 흡수 절차를 지금 거대 양당 두 당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기형적인 선거제도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5.18 광장에서 선거 전에 했던 얘기가 이 비례정당 창당하는 거 법으로 못 막게 돼서 네. 죄송하다고 본인이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과를 하셨으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 되고 막아야죠. 이 위성정당이라는 건 희대의 괴물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에도 또 만들어져서 그래도 뭐 소수당이 일부 그래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고 일부 혜택을 본 건 사실이고 네. 특히 그 최대 수혜자는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 12석이죠.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반의 정치개혁은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원래 선거법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니고 선거법의 연동형은 지역구 후보를 냈는데 당선이 많이 안 됐을 때 정당 지지율하고 갭이 많아져서 그걸 비례로 보전해 준다예요. 예. 그런데 지역구 출마자를 아예 안 내는 당이 네. 진보당은 한석 그것도 후보 단일화로 냈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지역구 후보를 안 냈는데 그러면 정당이 뭡니까? 예. 지역구에 가서 스킨십을 하고 정강정책을 하고 TV 토론에 참여하면 나를 알리라는 게 이게 선거의 본질이고 그렇죠. 그것이 안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지지율만큼 보잖아요. 이게 연동형인데 그렇죠. 연동형이죠. 요즘 연동형은 야 우리 비례만 먹자. 이러면 연동형의 정반대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국혁신당에도 내가 조언을 했는데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권역별 한 석씩이라도 지역 내라. 출마자를 내라. 근데 그거 안 내고 나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게 갈 유세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선거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플랜카드도 못 걸어. 예. 그래서 이거는 심판 여론으로 이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이 됐지만 원래 정당의 정상 궤도에서는 이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의상이라도 지역구 후보자는 한두 석이라도 내라.
이런 조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선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면 이제 남은 컵의 물의 반컵 네. 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예. 이 연동형의 취지를 향해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뭐 국고보조금 문제까지 포함해서는 비판적 성찰을 하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문희정 평론가 또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든든합니다. 두 분 나오시면 금요일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외신에서 전한 한국 소식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에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외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우리 정부는 유럽 국가가 주최하면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초청을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희정 평론가님부터 한번. 네.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서방 국가, 물론 거기 일본이 껴있긴 합니다만, 네. 소위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라고 자부하는 서방 국가들의 정상회의잖아요. 네. 연례적으로 열리는. 그런데 거기에 초청을 못 받아서 한국 외교 엉망이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건 너무 무리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뭘 그렇게 연결을 해? 네. 아니, 지네들끼리 회의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누군가는 초청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봐야 됩니다. G7 플러스 외교거든요. 아하. 심리적 GAC라는 얘기 혹시 아하.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G7 플러스였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거를 표방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부의 외교 기조 자체가 G7 플러스 외교였고 스스로 우리는 심리적 GAC입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너무 부끄럽다. 이거 왜 국민들이 부끄러워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게 외교 기조라면은 초청 못 받은 거 당연히 실패라고 할 수 있죠. 봐야 된다. 그리고 유럽 국가가 주최했을 때 아프리카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뭐 그 해 논의되는 어떤 의제에 따라서 뭐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호주라든지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계속 초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최고의 어떤 의제라고 한다면은 물론 아프리카 문제는 늘 의제에 껴 있습니다. 네. 왜? 저는 사실 이 아프리카 문제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전 세계를 신경 쓴다. 라는 용도로 명분상 집어넣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거 아닙니다. 네. 굳이 아프리카에 신경을 쓴다면 아프리카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강한 거고요. 그냥 이들이 그 초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2개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된 게 가장 큰 의제예요. 특히나 유럽 대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아하.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 피해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이스라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반미,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 대한 반감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핵심일 텐데 여기에 한국이 관여가 안 돼 있다고요? 네. 아니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이 이미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근데 왜 의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한국이 초청을 못 받았다? 저는 대통령실의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외신을 다 보고 있는데. 알파고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관점을 어디에 두고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주제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
G7, G7. 네. G7도 이제 맛이 간 거 뭐냐면요. 맛이 갔다고요? 예. 아니 예전에 네. 그 일단은 좀 러시아를 좀 불러볼까 해서 러시아를 네. 불렀다가 다음에 G8이 됐잖아요. G8이 됐어요. 여기 이제 G7 아니었어요. 근데 또 좀 중등들처럼 관계가 들어주니까 야 너 이제 오지 마. 우리끼리 다시 우리 놀 거야 해서 다시 G7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관점을 어디에 뒀냐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한국이 여기에다가 초청이 됐다는 거는 뭐 무슨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뭐 또 특별히 이렇게 자기 외교 아젠다에 넣어서 초청 받은 거 아니고 이제 그 반도체 사업 때문에 트럼프 때 불렀거든요. 불러보니까 G7 정도 든든하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계속 불러줬는데 안 불렀으면 어차피 G7이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불러야 된다는 압박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지 모른다는 우리 이제 문평론가님의 저도 이제 동의를 하긴 한데 근데 혹시나 이거 있다면 문제예요. 뭐가요? 외교부는 야 우리 이제는 G7 할 때마다 그 사전 준비로 가서 좀 로비를 하고 계속 우리가 초청 받도록 압박을 해서 모든 G7 회의에 가자. 뭐 이런 좀 약간 아젠다가 만들어졌다면 이러면 실패죠. 근데 이런 아젠다를 안 만들었고 예, 그걸로 아예 상관없이 그냥 뭐 부르면 가는 거고 안 부르면 안 가는 거지 뭐 이거랐으면 여기 지금 실패가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인 게 이탈리아한테 물밑에서 끝까지 우리 초청해달라고. 작업했습니까? 작업 많이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런데 그러면 알파고 말대로 좀 실패네요. 예, 실패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7일부터 이 분석이 내 분석 아닌데 저니까 일원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아유 예, 살짝 겁먹으셨어요. 우리 총선 이겼거든요. 예, 야당이 압승을 했거든요. 아무튼 겁 안 먹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 G7 외교 장관 회의가 먼저 열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진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실무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미 한국이 초청을 안 받았을 때부터 아 이번에는 초청 못 받겠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끝까지 한국이 물밑에서 어떻게든 참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것도 있어요. 지금 자꾸 부르면 또 러시아 꼴이 되거든요. 그럼 G8로 바꿔야 되나? 심리적 G8이라는 말 때문에 그럼 안 불렀을까요? 중간중간에 걔네들도 좀 약간 좀 내숭을 떨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중국 매체가 좀 눈에 띕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우리를 향해서 글로벌 중추구가 되려면 중국하고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럼 인도는 중추 어쨌든 한국이 서방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는 국가라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렇게 G7 못 간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냐면 요즘 약간 비유가 좀 약간 살짝 수준 낮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살짝 들어졌어요. 그래서 중간 한 일주일 정도 또 다른 여자랑 좀 놀았다가 와 나쁜 남자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나는 여자친구한테 돌아갔는데 나의 그 여자친구랑 관계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는 그 일주일 동안 놀았던 여자가 거봐 나랑 놀았어야지 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 지금. 정도구나. 중국이 말하는 거는. 자, 문희평론가는 그 비유가 그러니까 중국은 관영 매체밖에 없잖아요. 그 중국 정부 입장인데 말 정부 그대로 입장이겠죠, 아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 탈중국화를 외치면서 사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친미 일변도의 외교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겉봐 그렇게 일본 미국 바라보더니 니들 팽당해서 꼴 좋다라는 조롱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점잖게 결국 니들이 그런 식의 독립변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의 종속변수로 들어가는 게 외교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손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픈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죠? 자, G7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아시아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본인들이 아시아의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유일하게 본인들이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G7 국가와 한국이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다. 중국이 이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관영 매체가. 또 하나.
미국은 한국의 돈과 자원이 필요할 뿐 어차피 미국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니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을 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발 정신 차려. 엑스포 유치도 실패한 부분, 거기서도 왜 교훈을 못 얻었지? 우리 엑스포를 실패한 거 아니에요?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진짜? 우리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에 양보한 거다. 중국이 좀 뭐 어쩌면 우리나라를 조금 조롱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조롱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이다. 네. 예. 우리 일주일 너무 재밌게 놀았잖아. 네. 다시 나한테 돌아와. 이 얘기예요.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G7의 초청을 못 받았던 부분, 이거 두고두고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인도나 브라질도 지금 됐잖아요. 뭐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초청되죠. 예. 인도 브라질을 봤는데 왜 우리가 못 받았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인도하고 브라질 초청 받는 데서 우리 가는 거는 문제예요. 그런데 안 가야지. 인도 브라질 인구라든지 국력이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이야기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 공격 후에 보복을 고심하던 이스라엘, 국제사회가 만류를 했는데도 결국은 반격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보도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파고 네. 좀 상황 좀 설명 부탁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쵸. 제가 참 여기를 떠날 때 문자가 왔어요. 저 이제 각종 나라들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텔방들이 있거든. 네. 텔레그램 방. 거기 있는데 딱 이스라엘 텔방에서 이스라엘 친구들이 이제 올렸어요. 네. 우리나라에 훌륭한 군인들이 드디어 그 이제 여기 상륙이었어요. 이란을 쳤다고. 뭐야 클릭을 했는데 미국 언론에 링크가 있었어요. 네. ABC 뉴스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이걸 먼저 알렸지만 이스라엘도 이란도 부인했어요. 이게 좀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건 다 부인했다. 다른 지역에서 보일 수 없는 현상이에요. 네.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때리고 있는데 완전히 또 다른 나라가 야 애가 애를 때렸다고 말을 해요. 예. 근데 둘 다 인정을 안 해요. 미국이 얘기했는데 이란, 이스라엘 다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뭐 때렸다는 말도 안 했고 안 때렸다는 말도 안 했고 네. 이란도 이스라엘 우리 안 때렸는데 그냥 무슨 사고가 일어났어. 이 정도로 끝이 나는데 네. 근데 이 정도로는 그 좀 약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좀 약간 미흡을 했거든요. 네. 미흡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속이 좀 약간 안 시원한 사람들도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이 저전주에 이제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300개 날려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좀 대응을 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각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기에. 입장에서. 예. 그러면 우리 문 평론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먼저 시작은 이스라엘이 했죠. 지난 1일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 쳤잖아요. 자, 제외 공간이 그 자국의 영토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이란이 본토를 공격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공격을 안 할 수 없어서 300기 날렸죠. 자, 이제 이스라엘한테 공이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국제사회가 너 하지 마. 네. 제발 참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안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심의 흔적이 보인 거예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긴 하는데 전면전으로까지 번지지 않게. 그러나 이란을 약간 고통스럽게 했다는 모습은 보여질 수 있게. 그래서 이번 공격을 놓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윈윈한 예. 딱 우리 알파고 얘기대로네요. 예, 그렇게 평가가 예.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오는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미국 언론은 계속 속보가 나와요. 쳤다고. 근데 이란 알자지라 쪽을 제가 가봤더니 아랍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란 측에서 방공망 시스템이 활성화됐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공격 당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게 뭐지 방공망 시스템이 활성화됐다고? 그 표현만 한참 나오더니 갑자기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기자가 탁 나와가지고 자 공격받았다고 하는 곳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아무 이상 없죠? 일상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란의 입장은 그거였어요. 아주 작은 드론 3기가 날아와가지고 우리가 방공망으로 다 막았고 아무 피해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난 1일 공격도 마찬가지고 이번 공격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본인들이 했다고 얘기 안 하고요. 네. 이란은 한 번만 더 공격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겠어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약속 대련을 2번 한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위기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6월절이에요. 예. 6월절인데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 유태인들이 거기 동원 안 될 수가 있으니. 예. 그래서 제 보기에는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금요일 날 무슨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그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방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어떤 네. 아랍이나 중동 국가가 와서 건들리면 그죠, 보복하잖아요. 예, 단순히 보복 아니에요. 예. 몇 배로 몇 배로 보복을 해야 보복해야 되는데 지금 몇 배로 보복을 하는 거 아니고 몇 배로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보복 반에 반도 못하는 보복인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보복을 할 거라면 하지 말자. 오히려 좀 약간 밀자고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정부는 국내 정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미흡한 수준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아직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있는 금요일 날 공격이 없으면 그럼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두 나라가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약속 대련 비슷하게 탁탁탁 했는데 서로 반격을 하게 되면 중동의 전쟁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저는 미국이 너무 싫어하죠. 네. 그래서 그 전쟁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근데 그 중동 전쟁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만 서로를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근 국가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인근 국가 그 어느 국가도 전쟁이 벌어지길 원하는 국가가 단 한 국가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를 쓴다거나 그러면 이란 측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거 갖고 있는데 뭐 핵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 수준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가까스로 트럼프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돌발 행동을 한다? 끝납니다. 왜?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뭐 대선도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은 아니 근데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들이 우리는 막 나요. 특히 중동 사람들은 돌발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에 가서 대사관을 때릴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웬만한 걸 해도 제외 외교 공간을 때리진 않겠다. 그거는 뭐지 비엔나 협약이란 명시하게 된 부분인데 그때 가서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중동에서는 그 웬만한 그 모든 가능성으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냥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의 그 마음 아니고서는 왜 전쟁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지금 살고 있는 그 영토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절대 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중동 국가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라든지 하버드, 예일 명문대죠. 반유대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시위도 있고 또 학생이 체포되고 있고 일부 학교가 수업을 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평론가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사실 10월 7일 날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반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도 뭐 친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지지하는 시위가 열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너네가 명분을 제공한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사실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전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상전을 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국제사회 여론이 갑자기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여론도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금까지는 서방 국가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마치 빨갱이 프레임처럼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유대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너 반유대주의자야? 이 프레임으로 엮어버리면 끝났단 말이죠. 반유대주의. 예, 그게 끝내버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제 여론이 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이 곧 반유대주의로 연결이 돼야 돼?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목소리가 가장 나오기 좋은 곳이 학문적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보장돼야 할 대학가라는 거죠. 근데 지난해 그 시작이 사실은
하버드대 총장이라든지 네. 펜실베니아라든지 네. 또는 MIT 이 총장들을 불러놓고 아니 유대인종 학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니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그게 상황으로 옮겨지면 그건 굉장한 엄청난 일이지만 그렇죠. 어떤 이야기도 이제 대학가 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임 압박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임을 합니다. 사임까지. 예, 사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내에서는 아니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학 총장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7일에 콜롬비아대에서 굉장히 네. 이제 큰 시위들이 벌어지는데 총장이 불려 나왔어요. 네마트 미노슈 샤피크 총장이죠. 네, 샤피크 총장이 불려 나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 시위에 약하게 반응을 해?라고 네. 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체포를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다른 대학에 불을 붙인 거예요. 총장이 경찰한테 저기 캠퍼스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 잡아가 주세요를 얘기했다고. 이거 마치 우리나라 예전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 그때 막은 총장이 고대 김준혁 그렇죠. 총장님은 학생들 내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랬었는데. 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가가 전반적으로 다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학교에서 벌어졌던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롭게 텐트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제는 건물 점거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야, 시위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럼 반유대주의? 이거 좀 약간 언론이 예. 잘못된 역할도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맨 처음엔 이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왠지 좀 약간 무슬림들이 하는 시위로 이렇게 보장을 하고 내보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위를 맨 처음에 미국 안에 있는 좀 자익 계열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죠. 진보적인 학생들이 주도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당사자처럼 보이니까 무슬림 애들까지 거기에다가 끌어부른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위자들을 보시면 안에 유태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오직 좀 약간 하나의 종교하고 그 종교를 응원하는 단체들 아니고 좀 약간 딱 봐도 좀 약간 정치적인 서양이 뚜렷한 그렇죠. 진보적인 자익적인 시위였는데 근데 이 시위를 미국 언론에서 반유대주의적인 시위를 좀 낙인을 찍으니까 특히 거기에 있는 유태인 분들이 좀 약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적인 시위면 우리는 여기 왜 있어? 예, 유태인이 거기 있는데.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자가 와서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중도를 일어나고 그 유태인 학생이 이제 피해를 봤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만 이렇게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네. 봐봐요 이렇게 유태인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공격을 당해라는 식으로 또 선전을 하니까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커졌고 다음에 또 거기 이제 대학교 총장들이 있는데 미국 의회가 네. 그 대학교 총장들한테 야 빨리 그 시위들을 없애버려라. 그래서 대학 총장들이 아니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큰 사태들이 일어나기 네. 전이었는데 대학교 총장이 얘들이 여기서 뭐 했는데 난 여기를 막아야 되냐. 그래서 여기 떳떳하게 나왔던 흑인 총장도 한 명 계셨거든요. 네. 아마 최초의 흑인 여성 네, 총장이신데. 총장이었었죠. 하버드대 총장. 네. 하버드. 예. 그래서 이때는 갑자기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총장이 사실은 제대로 된 교수가 아니다. 뭐 무슨 표절 논란을 한다.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미국 대학생들이 뭐야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전에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식으로 무슨 폭행도 하진 않는데 단순한 시위인데 네, 그냥. 왜 이렇게 우리의 대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진짜 무릎 위로 치지 말라는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네. 갑자기 우리 대학 총장들의 그 표절 논란까지 이렇게 제기되고 그래서 이거 뭐니 우리나라는 설마 이스라엘의 식민지냐 뭐 이런 식으로 더 사건이 좀 커졌거든요. 지금은 특히 텍사스 지금 난리 났어요. 텍사스요? 왜요? 네, 텍사스에서 지금 말 타는 경찰들까지 다 지금 기만. 예,
기마라는 경찰들까지 동원돼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들 다 점령 당했어요. 그만큼 유태 쪽이 강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예. 미국 내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네. 자, 흑인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0만 명 아니에요? 한 100만 명? 600에서 650만 명 맞네요. 정도예요. 그래도 예. 근데 사실은 그럼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4천만이나 있는데. 그렇죠. 흑인이 흑인이, 4천만 명이고 예. 라틴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유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도 뻥끗하면 안 되고 아니 시위에 대해서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할 정도로 그렇죠. 미국은 시위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하는데. 나라인데 아니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유대인만 표명하는데 저러느냐. 그 무조건 왜 우리를 반유대주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 총장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총장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회 내에서 네. 우리가 논문을 다시 조사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표절, 예. 네, 인용 부호를 몇 군데 빠뜨리긴 했지만 학문적으로 허용될 수준이라고 분명히 결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결국은 총장 자리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치인들이 총장들 불러가지고 걸핏하면 야, 너 똑바로 안 하면은 너 끌어내릴 거야?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6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이들이 돈줄을 쥐고 돈줄을 있다는 갖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에. 그들도 또 억만장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들하고 우파 또는 극우적 성향의 유대인들하고 지금 말 그대로 큰 돈줄끼리 엄청나게 싸움이 붙은 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태는 지금 네. 끝난 사태가 아니고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에 더 진행 커지고 중입니다. 있어요, 네. 지금은. 결국 돈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친 이스라엘 단체들이 이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목소리를 냈던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 타겟으로 로비를 했다는데 그 돈 자체가 1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1,320억 정도 들여서 로비를 했다. 돈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그러거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요? 다른 나라잖아요. 아, 왜냐면은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라서 그래요라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거든요. 그렇죠. 미국 제1의 로비 단체는 아이팩이라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는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시민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구성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느 정도냐면 매년 연례적으로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총리가 내각 끌고 오기도 하고요.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미국 의회 의원들의 3분의 1이 갑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찍히게 되면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고 미국 대통령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2박 3일 동안 이 단체가 자, 우리 지원금 좀 여러분 좀 기부금을 모아볼까요? 하면은 얼마가 모일 것 같으세요? 얼마 모입니까? 최소 3천억 원이 모이고요. 3천억이요? 이쪽에서 하는 캠페인이 뭐냐면은 여러분 죽을 때 유산 자식에게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 아이팩에 남겨주세요. 아이팩에. 미국의 이익과 국익과 이스라엘의 국익이 일치되도록 이들의 목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최대한 미국이 이스라엘의 유리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아까 1,320억 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 정도쯤은 3천억 정도 최소 네. 2박 3일 동안 모은 기부금이 그 정도? 정리 좀 해주세요. 꽤 유대 쪽이 세네요, 미국에서는. 아니 원래 셌어서 예전에 그 유럽에서는 이제 그 유태인 분들이 너무 핍박을 받을 때는 그 무역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미국으로 뭐 이사를 왔고 와봤더니 여기서는 핍박을 안 받고 너는 그 무역으로 우리 너무 평화롭게 안 해요? 그럼 나머지 애들 니네들 따와 여기 괜찮더라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그 유태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 사태가 미국 사람들을 아마 역대급으로 좀 자아 성찰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면 내 학교에서 단순한 시위였는데 맨 처음에는 물론 지금 가격하는 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네.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폭행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을 했는데 경찰이 여기를 와서 건들리지 않았다면 의회까지는 통원되지는 않았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우리 의회가 왜 이 정도로 통원되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아마 이때까지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유태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어땠습니까? 생방송 끝나고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SNS 홍보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